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의 규모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조직을 갖춰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분류를 해봤어의 규모와 예산에 대한 조직구조 특징.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개념들을 조합해서 이제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지를 고민해 볼게요. 자, 제일 소규모.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다는 거는 뭐 자산이 총 재산이 1억 이하고 연간 1억 이하로 뭔가 사업을 할 거예요. 뭐 친구들끼리 또는 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영리법인을 치면은 벤처기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사업을 소규모 예산으로 시도해 보는 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설명 안 드렸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둘의 관계 법령은 달라요.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 둘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거의 하지 않아요. 개인 소득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개인으로 본 단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법인으로 본 단체 있고 국세기본권과 법인세법을 적용받죠. 소규모 단체 적당해요. 법인세법 적용받아요.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가 없어요. 이익이 나면은 무조건 법인에 남아 있어야 되고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개인에게 배당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죠. 세무서에 가서 그냥 신청서 내면 돼요. 우리 홈택스에서도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하시고 기부금 내서 민간단체까지 등록하시면은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무관청이 없죠. 또 법인이 아니고 이제 법인이 아니니까 등록은 하지 않죠. 법인 등록으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없어요. 오로지 세무서에서만 법인으로 보고 관리 감독을 해요. 단점은 만약에 법인이 누가 기부하겠다면은 그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법인이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도 세금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소규모고요. 중규모로 볼게요. 중규모는 뭐 이건 제 자의적인 분류인데 자산 10억 이하, 연간 10억 이하 예산을 쓰는 법인을 제가 중규모로 분류했어요. 자, 주로 사단법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을 적용받죠. 뭐 공익법인 적용법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해서 신청받죠. 그리고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 있죠.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는 이유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에서 지원해주는 뭐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우편료 감면 같은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받고 싶으면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등록하시면 돼요. 물론 뭐 국가지원금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은 요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징은 회원들이 모여서 설립 운영되는 공익법인이죠. 그리고 주 수입원은 회비예요. 재단법인이 재산의 출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면은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비죠. 회비로 운영돼요. 자, 아까 재단법인이 이사회가 최상위 의결기관이면은 사단법인은 총회예요. 영리법인으로 치면은 뭐 주주총회 같은 거예요. 장점은 자, 여러 명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고 운영할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의결권이 많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누가 얼마,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냈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냈든 1인 1 의결권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운영이 돼요. 그리고 재단법인에 비해서 좀 적은 재산으로도 설립이 되죠. 뭐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재산 요건이 어떤 뭐 주무관청은 최소 5억이긴 한데 사단법인은 보통 최소 5천만 원. 또 주무관청에 따라서 기본재산 최저 금액이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자, 재단법인에 비해서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는 덜 엄격합니다. 왜냐하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죠. 확실한 단점은 총회 개최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회원이 많다 보면은 뭐 정관 변경할 때도 인감증명서 다 받아야 되고 총회 정족수 몇 명이 모여야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회원들이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인감증명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증인 입회를 하는데 공증인 입회는 또 비용이 뭐 100만 원씩 들어가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사단법인들이 회원의 자격을 좀 이제 협의적으로 규정해서 몇 년 이상 활동한 사람만 또는 얼마 이상 기부한 사람만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회원의 자격을 차등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회원 소집이 어려운 단점을 해결하고 있죠. 자, 대규모, 자산이 10억 이상이거나, 사실 요즘 자산 10억 이상 재단법인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죠. 뭐 1년에 이자가 10억 예치해도 뭐 2%라도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사업 하기 어렵긴 해요. 어쨌든 연예산 10억 이상 재단법인, 뭐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이 있죠. 근데 이제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청을 하고요. 지정기부단체. 그 다음에 똑같이 민간단체 신청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 있고, 국가에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아까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이 된다 했죠. 그리고 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운영이 돼요. 장점은 이게 약간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또 단점이기도 해요. 아까 재단법인은 누가 얘기를 한다 했어요. 돈이 모여서 설립되는데 돈이 말을 못하니까 돈 주인인 설립자 출연자가 돈 대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립자 이사가 중시돼요.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죠. 총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죠. 이사 뭐 적으면 5명, 많으면 뭐 10명인데 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은 보통 이사회가 성립하죠. 그러면은 3명, 5명만 6명만 모여도 이사회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출연재산에 대한 주무관청, 국세청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죠. 네. 또 규모가 큰 재단은 주무관청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규모와 예산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개념을 좀 조합해서 각 단체들, 우리가 비영리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봤어요. 자, 공익법인은 여러분 자산 규모로만 그 규모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예전에는 회계감사가 자산 100억 이상만 회계감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2021년부터는 기부금 20억 이상도 회계감사를 받게 됐어요. 그 이유는 자산은 100억인데 아무 수익이 없어요. 그럼 예금 금리 1%죠. 그럼 1억 발생하잖아요. 1억을 예산으로 쓰는 재단법인과 자산은 고작 1억밖에 안 되는데 매년 기부금이 20억씩 들어와요. 그럼 20억을 지출하는 공익법인과 사실 누가 회계감사를 더 받아야겠어요? 오히려 20억이 들어오고 20억을 지출하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 받아야겠죠.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모두가 좀 보셔야 돼요. 조직 규모를 따지실 때. 제가 이것도 뭐 통계 자료 가지고 좀 구분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산 규모로 상위 5%는 500억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예산은 100억, 1년에 100억 정도 쓰는 공익법인은 상위 5%예요. 그 다음에 대형, 뭐 자산 200억, 1년에 50억 이상 쓰는 기관들. 뭐 이거는 여러분 서로 조건이 AND가 아니에요. OR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자산 기준으로 5%는 500억. 예산 기준으로 100억 이상 쓰는 데가 또 5% 상위 5%. 그래서 좀 작은 데들은 1년에 뭐 20억 이하 쓰거나 뭐 이제 6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그다음에 1년에 10억 이상 쓰는 기관들은 이제 좀 영세로 분류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 정도 1년에 지출할지 또는 자산을 얼마 정도 예치해서 운영할지 따지시면은 이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 연간 일정. 이건 이제 다 세법상 개념들인데 살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 했죠.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국가예요. 우리가 우리 돈 관리하면은 따로 보고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남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 의무들이 많아요. 특히 세무서의 보고 의무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세 혜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받았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기부한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죠. 그래서 제출한 서류들이 꽤 많아요. 뭐 출연재산, 우리가 이제 기부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다 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또 사용과 관련된 내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세무 확인서 받아야 되고요. 세법상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지출했는지 외부 회계감사도 받아야 돼요. 주식 취득 보유에 따른 제약도 있죠. 이거는 보통 기업 재단들, 재단에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그러면 상속세면 증여세가 없잖아요. 재단에 주식을 주면은. 그러면서 재단을 통해서 의결권이 있으니까 법인을 지배할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형계좌 개설 사용 의무, 전형계좌 써서 입출금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장부 비치 작성은 건 당연하고요. 자, 어디에 돈을 쓰고 얼마를 썼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외부가 알 수 있게 결산 서류를 만들고 국세청이 정하는 양식대로 공개를 하래요. 그 다음에 출연자 특수관계 있는 이사 임직원수 비용 제한. 자, 재단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공익사업 안 하고 가족들을 취업시켜서 월급을 줘요. 네, 세법에서는 이 사람이 적절하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단을 만들어서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돈이 그의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이제 5명이면 1명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1명이 넘어가는 이사들 인건비는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줘도 문제가 있어요. 전액 가산세 부과예요. 만약에 1,000만 원 급여를 주면은 세무서에서 1,000만 원 또 세금을 걷어가요. 그래서 가족들 취업시키시면 안 돼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줬으면은 누구에게 얼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는지에 대한 내역도 작성하셔야 되고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원한 우리 기업들을 광고 금지하는 내용이 있고, 만약에 우리 출연자가 있어요. 어떤 우리 출연자가 우리 재단 설립하고 출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의 부동산을 우리가 임차를 해요. 공익법인이. 적정 임대료는 100만 원인데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임대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돈을 주는 거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하지만 시세보다 적은 임대료로 우리가 임대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번에 정의연 사태 때 그게 문제가 됐었죠. 남편 출판사에 일을 맡겼는데 비용이 저렴해서 그쪽을 맡겼다. 비교 견적에서 저렴 맡겼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비용이 다른 시세보다 저렴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맡겼는데 적정 시세는 100만 원인데 일을 하고 200만 원, 300만 원 또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주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무사항들은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세법에 대한 가산세, 어떤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가산세입니다. 이런 가산세들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이 전용계좌 미사용했다고 가산세를 많이 부과했었죠. 가산세를 많이 맞은 기관은 2, 3억 맞은 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결산서류 공시, 발급령세 이런 거는 가산세는 있는데 주로 우리가 잘 위반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국세청 세무안내 책자 요약한 건데 출연받은 재산 3년 이내 써야 되고요. 3년 이내 다 비용으로 지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출연받은 재산 3년 내에 쓰는 거는 정기예금을 가입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용 내역으로 봐줘요. 그래서 이거는 3년 내에 모두가 다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년 내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을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주식도 이제 최대 5%까지, 경우에 따라서 10%, 20%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우리가 보통주라 하죠. 왜냐하면 공익법인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공익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공익법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공익법인을 통해서 또 기업사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주식 보유할 때도 유의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회장님들이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고 하시죠.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행위예요. 그래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다 할 때는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우리 법인에 주식을 기부한다 할 때도 특히 뭐 소액 주식은 상관없는데 거액의 주식을 정말 기부한다고 할 때는 꼭 검토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공익법인의 연간 일정이고요. 우리가 뭐 의무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상반기 때 몰려 있어요. 자, 기부금단체 시정 영수증 제출. 우리가 연말정산에 보면은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가 뜨죠. 기부금 영수증 특히 발행한 내용 우리가 연말정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통 1월 달에 이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돼요. 뭐 홈택스를 통해서 기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기부한 금액 정도 업로드하면은 이제 그게 전산에 올라가고 우리가 기부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은 그 내역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매입세 금경 사표기 제출 연말정산 이런 게 있고요. 3월 달에 거의 모든 업무들이 몰려 있어요. 그 정의원 사태 이후로 어떤 교수님께서 뭐 공익법인 회계감사가 꼭 3월까지 할 필요 있냐. 3월 달에 바쁘고 단가도 비싼 시기인데 그 기간을 조금 뭐 5월 달이나 뭐 6월 달로 늦추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3월 달에 많은 업무가 몰려 있다 보니까 뭐 이 기간 때는 영리법인들도 대부분 법인세 신고 같은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뭐 단가도 비싸고요. 자, 회계감사, 세무확인, 연간 기부금 활용 실적, 뭐 지정기부나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법인세 신고, 공익법인 출연분쟁 보고 제출. 3월 달에 많은 업무들이 몰려 있습니다. 4월 달에 중요한 거는 우리 결산 서류 공시죠. 3월 달에 제출한 여러 자료들 중에 일부 자료만 외부에 공개할 가치가 있는 일부 자료만 모아서 제출하는 게 결산 서류 공시예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죠. 5월 달에는 성실공익법인 이때 확인하고요. 이제 11월 달에도 성실공익법인 있고요. 1년에 2번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6월 말까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중간예납, 그다음에 주민세 납부. 그리고 보통 정관에 따라 다른데 공익법인법 적용받는 데들은 1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 내죠. 그다음에 지정기부나 신청 1년에 4번인데 예전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인데 이게 1개월로 바뀌었어요. 분기 종료일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2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이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3월 말까지 제출이잖아요. 3월 말까지 제출이면은 2개월 이내면은 1월 말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돼요. 그럼 주무관청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뭐 1주나 2주 전에 우리는 주무관청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서류들을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수정했는데 2개월이 맞아요. 2개월.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 그 다음에 2분기 때 내는 경우에는 분기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그러면 4월 말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서류를 내줘야 돼요. 자,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부가세 신고 1년에 4번 하죠. 여기 있는 전용계좌 개설 신고. 처음에 설립하면은 3개월 이내에 우리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추가하는 계좌는 1개월 이내에 등록해 줘야 돼요. 뭐 여기서 물론 정기예금 계좌는 들어가지 않아요. 수익사업 계좌는 제외합니다.